주민등록법 공부하기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주민등록법 관련 법령 10분 안에 몰아보기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그 관련 법령은요, 민법, 그 다음에 가족관계등록법, 그 다음에 토지보상법, 공익 목적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토지보상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민등록법에 어떤 것에 연관되어 있는 거냐면요, 법 29조 2항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이거 되게 중요하죠. 요게 토지보상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 29조의 2 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 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과 같다. 그래서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본인, 누가 소유자냐, 이게 민법에 약간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요, 그거 한번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 6조에 보면 우리 중요한 거 있죠, 민법 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 요 내용을 한번 요게 대표적인 내용이고요.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집중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민법부터 볼게요. 4조 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른다. 근데 뭐라 그랬죠? 우리 법에서는 17세. 주민등록법에서는 17세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 다음에 등초분을 뗄 수 있는 나이를 15세 정도로 보고 있죠. 그래서 그건 우리 개별법에서 또 사무편람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19세를 따르지 않고 개별법을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민법은 19세를 성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성년자의 능력,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인감을 뗄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등초본을 뗄 때도 사실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냥 전화로 확인해 보거나 이래도 됩니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 내용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앞에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 굳이 안 읽어볼 텐데요. 일단 이렇게 그 민법에 이 규정이 있습니다. 18조 주소,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을 주소로 한다.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에서는 두 곳 이상이 있을 수 없죠. 한 곳만 있어야 됩니다. 요게 좀 중요한 말인데요.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등기주의. 이게 예전에 이제 전입세 열람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부동산을 이제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도자와 매수자가 있잖아요. 근데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돈을 다 줬어요. 그 잔금까지 다 치렀는데 매수자가 등기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매도인에게 재산세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경우 그러면 매도인은 소유자냐 소유자가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형식적 소유자라는 표현을 매도인에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도인이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할 경우에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식적 소유자이기 때문에. 실질적 소유자는 돈을 다 지불한 매수인이 되겠지만 아직까지 등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적 소유자로서의 권리가 남아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등기주의가 요 민법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가족의 범위. 자, 여기서는 다 나를 기준으로 나의 배우자, 나의 직계 혈족, 나의 형제자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직계 혈족의 배우자. 이거는 이제 사위나 며느리가 되겠죠. 나의 배우자의 직계 혈족. 그러니까 장인 장모가 되거나 장인 장모가 되겠죠. 나의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처제나 처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 경우 그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건 뭐냐면 주민등록 주소지에 같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세대란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는 집단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는 집단에는 가족과 동거인이 있다. 그래서 그 가족은 민법 779조의 가족의 범위에 따른다. 그래서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 형제자매도 같은 주소에서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을 때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친권자 개념 좀 중요하죠. 친권자 개념 한번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된다. 부와 모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되는 겁니다. 양자의 경우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자,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 전세대주 확인 또는 전세대 세대원의 법정 대리인의 확인일 경우에도 이걸 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부모 아이 있을 때 이 두 중에 한 사람이 그래서 배우자와 아이만 밖으로 나올 때 이 전세대주의 동의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한다. 근데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생존해 있는 부모에게 무조건 친권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좀 고려를 해서 이 친권자 친권자 조항을 꼭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천조, 상속의 순위.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자녀가 되겠죠.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부모가 됩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천삼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천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직계배속 플러스 배우자란 뜻입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플러스 배우자. 근데 이게 없으면은 단독 상속인, 있으면은 공동 상속인이 된다는 얘기죠. 자, 대습상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 상속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 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이 된다.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죽었으면 이 두 사람의 자녀가 이 사람의 동순위의 상속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상속인이 된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새겨야 돼요.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초혼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갖추기 때문에 이 대습상속도 의미 있게 한번 봐둬야 됩니다. 언젠가 나타날 수 있는 민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을 잘 읽어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중요한 조문들만 몇 개 추려봤는데 가족관계 등록법도 계속해서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 제3조에 따른 등록사무는 가족관계 발생, 이 출생 사망이겠죠. 변동사항, 등록에 관한 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수리한 신고지에 시음 면장이 처리한다.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가족관계 등록관서죠. 동사무소는 빠집니다. 그래서 시음면이 등록관서가 가족관계 관서가 돼요. 10조 등록기준제 결정 그냥 한번 써봤습니다. 읽어보세요.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 등록을 하는 경우에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 그 밖의 사유는 귀화 이런 게 되겠죠. 귀화 뭐 또 다른 거 잘 모르겠네요. 귀화가 있을 경우에 처음으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름하고 주소, 이름하고 주민번호지만 가족관계 등록법에서는 이름하고 등록기준지, 이름하고 생년월일 이렇게 비교합니다. 14조 증명서의 교부. 요 14조의 증명서의 교부로
가족관계 등록부 등록 증명서 발급을 다 확인할 수는 없어요. 여기 예규를 또 보셔야 되는데 일단 이 기본적인 것만 보시면 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혈족은 예전에 여기 형제자매까지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제 법 개정이 돼서 형제자매는 빠진 겁니다. 형제자매가 이제 위법적 소지가 있다고 해서 위헌법률 제청인가요? 뭐 그걸 해가지고 형제자매끼리 가족관계 증명서를 여는 거는 법 개정으로 빠진 겁니다. 15조에 규정된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 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유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증명서의 교부 등을 제가 읽은 이유는 이게 등초본 교부 우리 29조 2항이랑 거의 똑같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그 다음에 위임, 그 다음에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 교부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이게 이제 이해관계인이 되겠죠. 거의 패턴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족관계 등록 증명서 발급 신청과 등초본 교부 신청도 한번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생 사망의 동경유 제21조. 자, 요것 때문에 우리 그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받습니다. 시에 있어서 출생사망의 신고는 그 신고의 장소가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을 거쳐야 할 수 있다. 우리 동사무소를 거쳐서 신고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건 안 되죠. 출생과 사망, 신고 요 두 개는 우리가 동사무소 처리하는 근거가 요 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신고기간의 기산점. 신고기간은 신고사건 발생일부터 기산한다. 밑에 몇 가지 더 내용이 있는데 생략했어요. 그래서 초일 산입입니다. 초일을 산입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민법에서는 초일 불산입이 원칙이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별법에서는 초일을 산입한다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요 규정을 따라서 초일 산입하면 됩니다. 출생신고의 기재사항.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한다. 신고 의무자. 여기 중요합니다. 혼인 후에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최근에 한국인 아버지, 외국인 엄마인데 그 한국인과 외국인 엄마가 결혼하지 않은 혼외인 상태에서 이 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모가 신고를 못하는 거예요. 외국인이어가지고. 그리고 한국에 없고 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인의 출생신고자는 모가에서 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한 번 정도씩은 들어봤던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복습한다는 의미, 또 머릿속에 다시 한번 새긴다는 의미로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민사집행법 볼게요. 집행력 있는 정본.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어쩌고저쩌고 읽어보시면 되고요.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 정본, 이걸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행문은 판결 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다. 뭐 이런 말이 있고,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할 수 있는 때만 내어준다. 요거는 법원의 업무예요. 우리는 너무 고민할 필요 없고, 우리는 강제집행 신청서를 받을 때 집행문이 부여되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이 있는 판결 정본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승계집행문 한번 볼까요?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승계집행문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승계인한테 강제집행하기 위해서 집행문이 부여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로 우리 이제 지뢰 신집에 분석해 놓은 사례가 있어요. 근데 이 법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우리
유명한 지급명령이 있죠. 지급명령과 집행.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기한 강제 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한다. 그래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지급명령은 집행문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소액상권 심판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행권고 결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우리가 자주 보는 이행권고 결정문을 보게 되죠. 여기에도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없어도 된다. 그래서 지급명령과 이행권고 결정에는 집행문이 필요 없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판결문에는 우리가 집행문을 꼭 확인해야 되는데 이 두 개 지급명령과 이행권 결정 요 서류에 요 법원 결정문에는 집행문을 볼 필요가 없어요. 예, 요것이 이 법률의 근거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네요. 마지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토지보상법. 이거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돼요. 공익사업이어야 서류에 발급 신청을 할 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4조에서 이제 사업 시행자가 이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으러 우리한테 신청하러 올 때 공익사업임을 입증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4조 공익사업 보면 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이거를 한번 쭉 찾아보셔야 됩니다. 예, 이거 찾아보고, 자, 공익사업이 맞다. 그러면은 요 사업 시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발급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무료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는 시행령 6조대로 서류를 준비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구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의 성명, 명칭, 주소,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대상 토지 표시, 발급이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수량,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서류의 사용 용도, 서류의 사용 용도를 우리한테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서류를 가져온 거를 여러분들이 심사해서 29조 2항 3호에 해당하는 등초본 교부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 시행자가 위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보상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그래서 만약에 저 위탁 기관이에요 라고 하면은 이 시행령에 써있는 업체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써있는 업체가 아니면 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발급 불가. 위임으로 오는 사례가 종종 있었어요. 위임으로 오는 사례가 있었는데 위임은 안 됩니다. 29조 2항 3호도 위임으로 떠드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업 시행자가 직접 와야 되는 건데 위탁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서류를 요 방식대로 29조 2항 3호 사업 시행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의 서류 발급 신청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법령에다 써놨잖아요. 검토 방식, 어떤 서류를 받아야 된다, 여기까지 다 써놨기 때문에 이걸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법 관련한 법령 몰아보기를 이제 두 차례 걸쳐서 했는데요. 한번 꼼꼼히 보시고 요 법들을 직접 찾아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법에 이렇게 연관이 있구나. 그래서 요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 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습해 보시면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다 듣고 나서는 이것도 부탁드릴게요. 자, 마치겠습니다.